뉴스가 지니고 있는 이면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뉴스 속 뉴스. 오늘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뉴스 오늘 첫 번째 다뤄볼 주제와 함께 보고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난 2월에 발발했으니까 한 넉 달 정도 됐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우크라이나 관련 이 전쟁 뉴스들이 거의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됐는데 이제 시간이 좀 가다 보니까 조금씩 관심권에서 사실 멀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언론에서 다루는 뉴스들도 그렇고 외신들의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끝난 거야? 아니면 지금 어떤 상황이지? 문득 그런 생각하실 분 꽤 계실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던가요? 이 남북한처럼 장기적으로 대치되는 국면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아서요. 봉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예, 워싱턴 포스트뿐만 아니라 미국 CNN에서도 이제 종전과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주제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 혹은 종전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판단의 근거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의 압승, 속전속결로 끝날 것 같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2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전쟁 피로 증후군이 당사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미국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휴전이 이루어질 때가 아닌가 하는 전망이 좀 힘을 얻고 있죠. 미국 언론에서 주로 제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에는 우크라이나발로 곡물 시장 위축되었고 곡물 수출 제가 시급한데 흑해가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터키 간의 협상이 있어서 우크라이나에서 산출되는 식량이 흑해와 보스포러스 해협, 오데사를 통해서 세계 곡물 시장에 수출이 돼야지 이런 시장의 급격한 그 위축이 이제 좀 활로를 찾게 되고 또 독일 같은 나라도 러시아산의 천연가스를 수입해야지 지금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크라이나는 약 15,000명의 사상자가 났고 5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이 젤렌스키 정부가 이런 막대한 피해를 계속 감수하고도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가 아니면 휴전을 러시아와 모색해야 되는가 이런 정치적인 기로에 서 있고 러시아 푸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2월 24일에 개전을 했을 때의 군사 전력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직접 정령을 해서 속전속결로 끝내는 것이었는데 그 전략이 차질을 비우면서 러시아군만 약 1만 명의 사상자가 났고 모스크바 전함이 침몰되는 이런 수모를 겪었죠. 하지만 지금 돈바스 지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소위 우크라이나 동부, 우크라이나 국토의 약 20%를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둘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종전을 아니면 휴전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는 것은 지금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원유 수출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발 석유를 수입하고 있고 또 루블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쟁 자금, 전쟁 자원 확보 차원에서는 푸틴 정부가 아직은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50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여기서 영토의 20%에 해당되는 곳을 루간스크 공화국, 도네스크 공화국으로 독립시키고 러시아와 휴전을 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계속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하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의 안보 딜레마는 계속되는 것인데 이게 휴전을 할 조건인가 이런 반대 의견을 내고 있죠. 결국은 가장 큰 키는 푸틴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사실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뭐 그게 경제가 됐든 군사가 됐든 그게 일반적인데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이런 것들과 맞물리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적으로 또 뭐 득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푸틴이 주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직접적인 막대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그렇게까지 서둘러서 휴전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이 고통을 받든지 러시아 기업이 고통을 받든지 그것이 푸틴 대통령에게는 직접적인 개인적인 고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두마에서 화요일에 특별법안 2개를 통과시켰습니다. 경제특별법인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국가 명령을 하면은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은 러시아 군대가 요구하는 물자를 생산 제공한다. 그리고 그 가격은 정부가 정한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었고 두 번째는 정부가 명령을 하면은 러시아 기업과 노동자들은 그 근로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즉 우리나라에서 뭐 주 52시간 그 노동시간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긴급 사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으로 일시 정지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니까 가능한 거고요. 러시아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된 것을 보면은 러시아는 아직 우크라이나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이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고 각종 제재들에 대한 노력도 했지만 그것이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또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냈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뒷짐지고 푸틴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 이렇게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되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나토가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대해서는 대단한 지원과 결속력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과 나토 간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죠. 가치 동맹 차원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추구했고. 근데 나토 회원국이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면서 갑자기 나토 회원국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의 프리미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나토와의 안보 협력 강화 차원에서는 큰 이득을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은 트럼프 정부 때 그렇게 압박을 했는데도 GDP 대비 그 나토 지원금을 2% 이상으로 올리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보복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의 주둔해 있던 미국군의 3분의 1을 본국 아니면 폴란드로 재배치했습니다. 그래도 독일이 GDP 대비 2% 이상 나토 지원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독일 정부가 발표를 했죠. 2% 이상 나토에 지원하겠다. 그리고 스웨덴과 핀란드가 31번째, 32번째 나토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전쟁 시작한 이후로 만들었던 나토의 동진, 나토의 확장이 사실상 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나토와 미국 간의 결속 차원에서는 그리고 미국의 국제 공신력 회복 차원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제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미국 경제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같은 날 대비 8.6%입니다. 그거는 1979년 12월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1월 이후로 에너지는 34.6%, 식료품 물가는 미국에서 11.8% 증가했습니다. 1979년 이후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의 악몽이 뭐냐면 그때 이런 경제 위기 때문에 지미 카터 행정부가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에게 완패를 하고 정권을 넘겨주었죠. 그래서 외교 안보에 치중하다가 국내 경제를 망쳐서 11월 중간 선거에서 대패하는 것이 아니냐. 즉 경제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참 관심이 많이 갑니다. 두 번째 주제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한일은 해빙 무드, 테이블에 올릴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어를 잡아봤습니다. 일본의 게이단렌, 그가 경제단체 연합회 소속 일원들이 대표단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을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개선 조짐은 지난 나토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었고 귀국길에 전용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테이블에 과거와 미래 다 올려놓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잡아봤는데 일단은 민간의 그것도 경제 분야에서의 변화의 움직임은 좀 감지가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더 이상 관계 개선 회복을 미룰 수는 없다는 그런 긴박한 이 인식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레드라인, 데드라인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만약 9월에 한국 대법원이 2018년에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 기업의 자산 몰수를 해서 지불하라 이런 판결을 난다면은 더 이상 한일 관계 복원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전에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묘수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국가 변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것 이상을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제시해야 된다. 이런 강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실현 가능한 관계 개선 사안부터 실현을 해서 분위기 조성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뭐 김포 하네다 공항 항공 노선 복원이라든지 예. 이렇게 경제인들끼리의 회의를 도모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겠고 지난번 그 마드리드에서 그 한일 미 정상이 만났을 때 기시다 총리가 이야기한 것이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만약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한다면 한미일이 공동으로 연합 군사훈련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이 가중이 되면은 일단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포함한 안보 협력 분야에서의 수준을 높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계속 풀리지 않고 있는 역사 문제까지도 해결하자 이런 화두를 던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기시다 총리로서는 7월에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해야지 한일 관계의 조속한 개선에 반대하고 있는 자민당 내 강경파, 호소다파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도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덕담으로써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덕담을 기시다 총리에게 건넸는데 그게 그것이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의미심장한 이제 말이죠. 예, 이번 주 일요일에 참의원 선거에서 과연 기시다 총리가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가 또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이신데 문제는 일본과 이 과거와 미래를 얘기함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협력을 할 수가 있겠지만 과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늘 발목을 잡아왔고 문제는 일본이 인정을 안 하는 상황에서 사과를 안 하는데 용서를 할 수가 있겠느냐가 우리 쪽에서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전범 기업들의 강제징용에 대한 것들은 뭐 전혀 사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과거를 과연 어떻게 이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느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아무리 한일 관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관계를 상충시킬 필요성, 불가피성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의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일부의 기시다 정부도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한미 동맹의 강화 또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없이는 이것이 힘든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보복에 대한 우려 목소리 높아지고 있고 한국 무역의 2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떻게 이런 중국, 러시아로부터 오는 이런 반응을 견딜 수가 있는가?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 최초로 보수 진보를 합쳐서 최초로 한국 정부가 관계 개선에 구체적인 안을 들고 협상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만나면 잘 해결될 것이라는 아니면 일본이 먼저 사과해야 된다는 굉장히 추상적인 차원에서 머물렀는데 네, 적극성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리고 구체성도 없었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거든요. 이번을 놓친다면은 제2의 윤석열 정부가 과연 나올 것인가? 예. 특히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이제는
호랑이 2마리가 아니라 중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호랑이 3마리를 일본 정부가 상대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국이 안보 협력이란 카드를 포함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일본이 그것을 잡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국제안보 정세에서 일본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한국이 호의를 보였을 때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강경책만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기시다 총리 개인으로 본다면은 자민당 내에서 총리로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외교력입니다. 아베 내각에서도 외교총리로 재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진정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된다는 공약을 추진함으로써 기시다표 일본 그 외교 안보 정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국과의 안보 협력은 필수적인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일 관계에 대해서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뉴스 속 뉴스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